좀 하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내용을 좀 이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49페이지를 좀 펴세요. 149페이지. 페이지 149페이지를 펴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자, 거기에 이제 그 세류 뭐 이런 이야기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그 그네 뜨는 장면이 세류와 같다. 세류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는 버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동네가 날씬하다는 의미죠. 비비안이 보다도 훨씬 더 날씬한 그런 몸매로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한복을 입었으면 그 뭡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것도 멀리서 보일 때 이렇게 해야지 또 어떤 인연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의 진미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그 다음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149쪽의 그 두 번째 단락. 소설에서 서술자는 서술을 중간에서 조절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지전능한 입장, 전지적 시점이라고 그랬고, 이 전지적 시점은 여러분 소설론에서 배우셨죠? 뭐하고 같다고 했죠? 올림푸스적 시점. 이것과도 같습니다. 올림푸스적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집자도 논평했고, 그래서 춘향의 마음을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유해에 의해서 서술자는 직접 보이진 않지만 옥에 갇힌 춘향이가 있죠. 옥에 갇힌 춘향이.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춘향이를 치근하게, 아주 치근하다는 건 불쌍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보고 심정을 드러내는 말. 그러니까 서술자의 느낌과 판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편집자의 논평입니다. 그래서 한석의 공연에서는 창자인 그 서술자의 육성을 듣게 된다. 150쪽.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의 구성과 문체는 전통적으로 도덕률이 역전이라는 건 바뀐다는 거죠. 역전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경직된 감정을 경직은 굳어 있다는 거예요. 경직됐다는 거. 지금 150쪽 넘어왔습니다. 발랄한 삶의 모습으로 전환하는데 활용된다는 거죠. 문장체 소설에서 볼 수 없는 생동한 느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양반이면서 품팔이꾼으로 설정되어 비참하기 때문에 동정의 대상이죠. 이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부정의 대상이기도 하는 흥부의 성격을 이제 이렇게 실감나게 제시했고요. 또 판소리계에서 비장, 이 비장이라는 것은요, 거기 150쪽입니다. 이게 슬플 비자에 굳셀 장자예요. 비장이라는 이거 좀 한자 좀 써주세요. 비장. 슬프지만 굳세다는 거예요. 비장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골개는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해악 플러스 풍자. 골개는 뭐다? 제가 좀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해악과 풍자. 해악과 풍자. 이게 골개를 의미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이 비장과 골계의 대조와 교차. 그래서 흥부의 가난, 토끼의 위기, 춘향의 순환, 심청의 희생, 군사들의 서름, 병강세와 옥녀의 고단한 삶 이런 것들을 흥부와 아들의 어리석은 행위, 월매와 방자의 골계적 행위, 신봉사와 뺑덕어미의 웃기는 거죠. 희극적. 코믹한 행위, 병강세와 옥녀의 뭐 성적인 행위 등과 같은 여러 개로 뒤집어서 제시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소리의 또 중요한 특징이고, 판소리계 소설에는 그 다음 단락 유식한 문자와 상스럽고 발랄한 말이 적절하게 활용된 양면적인 문체.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자, 거기 150쪽에 거기 판소리계 소설에는 세 번째 단락부터 드러난다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판소리계 소설에는 유식한 문자, 상스럽고 발랄한 말이 적절하게 활용된 양면적 문체. 한문투의 유식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판소리 공연에서 양반 좌상의 기호를 수용한 결과다. 그렇죠? 판소리는 양반도 보고 평민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이 판소리가 또 양반의 글자를 막 이제 웃기게 표현해요.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 보면
상스럽고 발랄한 말과 전편에 걸쳐 대조를 이루어서 이제 원래 의미를 뒤집어요. 하도 낙서 잠깐 보니 이제 그 뭡니까 이몽룡이 춘향을 만나고 나서 이제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성신 별신. 이게 별신인데 1월 성신 별신이죠. 원앙금찜 펼쳐놓고 잘 쑥. 여기 원앙금찜 펼쳐놓고 이건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잘 쑥이에요. 그 다음에 양다리 번뜩 치켜드니 사양 말고 벌릴. 여기 지금 양다리부터 말고까지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벌릴 열이죠. 그 다음에 둥투덩 입맞추니 온갖 정담. 이것도 둥부터 정담까지 가로 묶어놓으세요. 그냥 베풀장이죠. 이몽룡 춘향을 보고 책방에 들어가 글을 읽는 장면인데 춘향 생각에 한자의 훈음이 남녀의 결연, 인연을 맺는 것과 연계되어 몽룡의 심리 상태를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펀이라고 그래요. 펀. 언어 유희를 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펀의 대표적인 게 춘향기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가 여기 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매가 봤을 때 이몽룡이 막 찌그러진 갓쓰고 막 이렇게 오니까 아 과거에 떨어졌구나. 우리 서방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말 쓰거든요. 이런 게 대표적인 펀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은 비슷한 말을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스가 이제 막 되게 잘 나가요. 그럼 기아가 기아를 달았다. 잘 나간다는 소리죠. 근데 기아가 만약에 못 나가 야구 선수 그 야구에서 기아가 기아에 허덕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말장난이 그런 것을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151쪽 실전. 이 실전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5.4에 이 실전이니까 실전 테스트가 아니에요.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실세 이러면 아 얘가 실세야 이게 아니라 세력을 잃었다라고 그랬죠. 실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판소리 5마당 완창이라고 그랬죠. 5시간 걸린다고 그랬고 판소리로서의 전승이 중단된 후 다른 소설록은 작품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전 판소리들은 그런 새로운 사설을 창조하는데 열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옹고집 성격을 묘사하는 대목은 놀부의 심술 묘사를 차용이라는 건 빌려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한자를 써주세요. 151쪽에 한 5째 줄에 차용 나와요. 병강세와 옥녀의 사랑가, 무수기와 의양의 사랑가, 강릉 매화전의 사랑가, 춘향에서 차용했다는 거예요. 춘향가에서. 그리고 장기전에 장기의 고난은 수군가에서 토끼의 팔란을 차용한 것이다. 8가지 고난 어려움이죠. 등장인물의 부정적 성격도 실전의 원인이다. 시대 상황에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결핍된 자질의 소유자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 실전.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승되는 오가의 인물은 사회적 조건을 극복하고 목표를 위해 분투하는 인물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7개는 실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밑에 셋째 줄. 놀부와 옹고집이 모두 반사회적, 반인륜적 인물이지만 흥부가에서는 흥부의 고난 극복을 다루었죠. 옹고집 타령에서는 인물의 형상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결정적 차이를 짚어낼 수 있다. 그렇죠? 이 흥부가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옹고집 타령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비장과 골계 미학이 또한 미학적 기반 또한 실전 칠가가 실전하게 됐다는 거. 이런 비장, 슬프지만 굳센 거, 골계, 해학 플러스 풍자 이런 거죠. 그래서 비장미로의 경사가 주된 이 경사라는 건 뭐냐면 치우친다는 거예요. 치우침, 비장미로의 치우침. 골계 일변도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비장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갈등의 요인에 있어서도 전승오가는 사회 환경과 인물의 갈등의 핵심이지만 실전 칠가는 등장인물의 성격적 결함에서 갈등의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승되는 5개는 당대의 사회 환경.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그래요.
이런 시대 정신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냥 단지 등장인물의 성격적 결함이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또 좀 늦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소리계 소설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것은 142쪽부터 다시 나오죠. 그래서 예, 판소리, 사설이 소설과 같은 이제 독서물의 형태로 향유된 대상을 충칭한다. 향유는 누린다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거. 그걸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이제 이게 가가 붙으면 노래고, 전이 붙으면 소설이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143쪽의 판소리 전개 과정 같은 데에서는 이제 판소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전개가, 사람들에게 됐는데, 특히 그 143쪽에 나오죠. 밑에서 둘째 줄에 석북 신광수의 창부 원창과의 육아 인연. 그러니까 육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육아니까 노는 행사. 그래서 석북이 돈이 없어서 그런 육아에 참여한 명창에게 부채를 줬고 그 창부가 임금 앞에서 타령을 했고 임금이 부채를 보고 석북과 인연을 알게 돼서 석북에게 벼슬을 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임금도 이제 그런 걸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뭐 그 유명한 뭐 두 번째 단락이 뭐 송만재나 모은갑 이런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조용필 나훈아급 정도의 아주 유명한 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45쪽에서는 145쪽에서는 이제 신재효의 6개 노래가 있는데 춘향가 이건 그대로 쓰면 되고 심창가 그다음에 박타령은 뭐라고 써요? 이거는 이제 부관된 흥보가라고 이제 보통 써요. 그다음에 토별가는 수군가라고 써요. 수군가. 그러니까 토별은 토끼와 자라라고 그랬고 변강세가는 지금 이제 노래로 다섯 마당으로는 불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섯 마당으로 불려지는 건 5개다. 춘향가부터 벽벽가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의 구성 원리는 이렇게 이제 처음, 중간, 끝이 잘 짜여져 있고 146쪽으로 보면 비유기적인 구성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유기적인 구성, 유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그랬죠. 근데 올게닉이라고 했어요. 올게닉. 근데 비유기적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사출도 대목에서 이제 막 최고조에 이르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변학도의 몰락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입으로 나팔 부는 포졸, 말을 거꾸로 타고 말머리가 없다고 소리치는 사또 뭐 이런 게 되게 해학적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 나오면서 나오지만 또 재밌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재밌는 부분이라고 또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이야기했죠. 146쪽의 제일 마지막 단락 첫째 줄에 부분의 독자성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판소리에 뭐 사랑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러면 이 노래가 그냥 하나의 장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장면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와 연관선상의 관계를 굳이 알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런 이야기 했었죠. 147쪽에서는 이제 그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층적 성격이다. 147쪽의 두 번째 단락 여섯째 줄에 적층적이란 말이 있어요. 쌓을 적자에 층이 층자. 적이라고 그랬죠. 층위를 쌓는다라고 그랬죠. 그런 성격.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판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판소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청중과의 공감을 많이 이제 획득을 하려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에피소드도 많아. 148쪽에 보면 첫째 줄에 다양한 에피소드의 첨가, 변용, 재담. 재담은 재치 있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148쪽의 첫째 줄에 재담, 재치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음악적 기법 이런 게 있고 비장은 뭐라고 써요? 슬프지만 굳센 거. 이 비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골개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 울리고 웃긴다. 그리고 판소리는 148쪽에 두 번째 단락에 모순과 당착의 구성 방식. 모순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순의 대표적인 게 춘향가 이야기 나온 거죠. 그네 뛰는 장면.
춘삼월에 이어서 그냥 단오날에 그네 뜬 장면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 몇 개월이 흘러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류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또 149쪽에 보면 이제 춘향에게 마음을 빼앗기려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자가 이몽룡을 몰라봐야 되는데 이야기 이렇게 대화 수작이 오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 수작이라는 것은 잔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수작 부리지 마 이렇게 쓰잖아요. 수작. 잔을 받다. 잔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뭐 작업 건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수작이 그런 의미로 바뀐 거예요. 수작 뜻 나쁜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몽룡이 월매집에 갔을 때 핍박받고 이제 뭐 순식간에 사나진미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에 대해서 편집자적 논평,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다 설명을 한다는 거. 서술자의, 그래서 149쪽의 밑에 셋째 줄에 서술자의 느낌과 판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150쪽에 이제 150쪽에 넘어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 뭐 그다음 151쪽 그 이야기는 했으니까 제가 뭐죠, 이야기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판소리계 소설론까지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대장편 소설이 여러분 교재 74쪽을 보십시오. 페이지 74쪽을 보면 대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74쪽을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장편 소설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그 뭡니까 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대장편 소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대장편 소설은 이제 74쪽 낙선제본 소설이라고 74쪽 넘겨보세요. 낙선제본을 좀 오늘은 제가 이거 대장편 소설 다 뭐 끝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하고 나머지 이제 대장편 소설 그건 다음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선제는 창덕궁에 있는, 좀 써놓으세요. 왕실도서관. 도서관입니다. 그럼 창덕궁에 가면 낙선제라고 해서 밤에도 막 창덕궁 낙선제를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경쟁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순식간에 뭐 그 손가락 전쟁처럼 없어진다고 하던데, 하여튼 이 낙선제가 지금은 이제 거기에 책들이 있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궁녀들이 이제 수많은 막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뭡니까 도서관처럼 이게 뭐 도서관이란 별게 아니라 그냥 책을 넣는 책꽂이 같은 정도 있을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4쪽에 보면 주지하다시피 알다시피 낙선제본 소설은 구황실도서관인 낙선제에 소장되어 내려오던 일군의 고소설. 그래서 80여 종에 달하는 고소설군에는 이런 중국 소설 번역물, 구운몽 사시남정기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200에서 300매분에 해당하는 단편물, 또 수만 매분에 해당하는 대하 소설도 있었다. 그런데 내용은 유교적 입신양명이죠. 입신양명. 몸을 세우고, 이거 좀 한자로 써주세요. 이름을 떨치는 거죠. 이걸 입신양명,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lies in the world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우뚝 솟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도불적, 그러니까 도교와 불교적인 은둔, 고답성을 추구하는 초월주의적인 작품도 있었고, 또 중세적 봉건왕조의 견고한 정치, 사회적 체제, 뭐 가치 규범을 다지는 그런 작품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가적 세계관을 지향한 성속 갈등 밑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도가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욕망을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필기하세요. 현실적 욕망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74쪽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교적 청운의 길, 우리가 청운의 뜻을 품었다 이러잖아요. 청운. 이 청운은 뭐냐면 높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청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배구는 뭐겠어요? 배구는 그냥 뭐 은자로 산다고 할까요? 세속에서 그 갈등 있죠. 그래서 인간과 신사의 관계 양상. 천수석이라는 게 밑에 나옵니다. 보세요.
도합 국원 구책으로 200자 원고지 1000매에 해당하는 작품은 낙선제본 소설로 분량에서 보면 그렇게 긴 작품은 아니다. 물론 천수석이 뭐 여러 가지로 이어지는 대하소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천수석 자체만으로도 완결된 독자적 구조물로서의 작품 우주를 이룩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수석이라는 그런 작품도 이제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런 작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 75쪽을 보시면 75쪽에 이렇게 이제 33번까지 나와 있어요. 이 작품의 그런 순차적인 구조를 보시면 73쪽을 보세요. 예, 작품의 순차 구조가 이렇게 길어요. 그걸 뭐 다 제가 일일이 읽을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누구에게 수학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음모에 의해서 이제 마음에 없는 결혼하고 4번 같은 데 보면 마음에 없는 억지 결혼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또 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다 보면 7번에 보면 이제 그 갈건 야복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칡으로 된 두건과 그 야복,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옷차림 같은 거죠. 그런 도학을 부러워하나 뒤에 그 강건에 못 이겨 응과, 과거에 이제 응시했다는 소리죠. 응과라는 것은 시험에 응시했다는 소리예요. 응과. 그래서 급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잔치도 베풀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이초의 외조부 각국구 집안에서 위보영을 만나며 대치하여 잠이 든 위보영이 침소에 돌입해서 정욕을 채우려다 위보영으로부터 심한 수모를 받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축출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투옥되고 상당히 이야기들이 길어집니다. 이게 막 넘어가 보세요. 76페이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하니까 그건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77쪽을 보시면 이상 적시한 천수석의 구조를 볼 때 작가는 인간 존재가 택해야 할 삶의 길, 삶의 양상에서 맞부딪히는 성과 속의 갈등,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77쪽에 나오는 두 번째 줄에 성과 속의 갈등,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과 속의 갈등. 매우 심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성으로 갈 거냐 속으로 갈 거냐. 우리가 신부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뭡니까 이 성속의 갈등이잖아요. 내가 속으로 갈 거냐 성으로 갈 거냐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신부나 뭐 승려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보영 실소저로 설소저로 소저라는 거는 낭자라는 뜻이에요. 소저. 샤오지에라고 이제 중국에 나오는데 낭자, 아가씨 뭐 이런 이야기죠. 부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인군자 요조숙녀의 삶과 이초의 간혹지로 대표되는 간융지배의 그 삶이 대립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how to live죠.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죠. 그것이 이제 그 존재론적인 명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영은 무력, 사물에 대한 욕심, 뜻이 없어요. 공명, 고답, 은든 생활을 흠모하는 성품을 타고났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인용문은 나오고요. 위 인용문은 이보영이 어려서부터 지게가 청고한 은둔 처사인 외숙 이처사 문화에서 수학하다가 약관 진행, 그러니까 약관이 20세잖아요. 20세가 돼서 귀가해서 공명을 이루고 세상을 제도하라. 이 제도란 건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제도하라 이럴 때. 구원한다. 세이브의 뜻이에요. 세이브 영어로 말하. 제도한다는 거. 그래서 외숙의 권유를 받고 이제 이처사에게 그런 이제 상상 높은 절개죠. 상상 고절 본받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스승은 보영이 비록 상상 고절을 후칙해서 본받아서 진세는 이게 속세를 말합니다. 이 티끌 진짜거든요. 진세할 때 이 진은 이게 티끌 진짜예요. 티끌 진. 이 진세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홍진이라고 해요. 홍진. 붉은 티끌. 그러니까 우리가 정극인의 상충곡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홍진의 묻힌 분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해생이 어떠한 거. 참 재밌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태인 지역에 가요. 이제 벼슬 다 할 거 하고 나서
그래서 거기 가서 살면서 자기가 있는 것도 세속인데 세속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세속에 사는 사람들아, 나의 삶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상춘곡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제 보면 진세와 소견을 끊고 산사아멸, 그러니까 바위죠. 이게 바위 구멍열자니까 구도, 도를 구하는 길을 건너간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성과 속, 백운과 청운의 갈등이라는 거죠. 초월주의와 현실주의의 갈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양면적이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Man is an amphibian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양서류와 같다. 개구리 같은 양서류죠. 이 솔벨로의 허조구에 나오는 말이에요. 허조구.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 노랗게 난 길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는 게 가보지 못한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정말 갈등의 연속이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 그런데 유의할 점은 작가가 위보영의 실현을 통해서 현실적 세계의 78쪽입니다. 적나라한 추악상을 그려 보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과 함께 26, 27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을 선계로의 복귀로 미화하고 있다. 자, 26, 27을 좀 읽어볼까요? 그 77페이지를 보세요. 26. 선친이 다시 현신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영 부부를 주술로서 백운산 산정의 벼랑 위로 인도함, 아래를 굽어보니 2초에 거보낸 자객무리가 들이닥치고 있음. 27. 위기를 모면한 보영 부부, 선친의 수건을 타고 화산 선계에 도달하여 조부모를 배하라. 이런 거 보면 완전 판타지죠. 판타지 로망스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걸 영화하거나 이런 생각을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해리포터만 이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대단한 게 많습니다. 79쪽. 그래서 이 작품에서 특이한 구조적 특징. 주인공 이보영이 27처럼 우화등선. 그러니까 우화등선이란 건 뭐냐면 어깨에 깃털이 막 붙어가지고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화등선이라고 해요. 이게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말이죠. 소동파의 적벽부. 그러니까 결국 이 적벽부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유배를 간단 말이에요. 적벽으로. 유배를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선이 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자기는 신선인데 결국은 글자 한 자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으로 유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뭡니까? 그 어깨에 기시돼서 그 신선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다시 왕이 있는 궁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걸 우화정선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그 28, 29, 30, 33에서 걸쳐서 그 위사원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상계 삶을 마감한 위보영이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지상계에 출연해요. 황소난을 진압하고 위협을 달성해. 뭐 책봉되고 다시 성계로 가요. 작가는 그 밑에 있죠. 지상계, 선계, 이승, 저승을 넘나들고 내왕할 수 있다는 도가적 초월주의를 그 밑에 바탕에 존재론적인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작품의 특징. 첫 번째 지금 작품 봤던 천수석의 경우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 하고 지금 그 79쪽에 나오는 2번의 영의록부터 그 뒷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쭉 좀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일단 하고 좀 여러분이 한 말씀씩